뜨거운 박수로. 한 20분 가는 게 아니라 20분 좀 더 들어오니까 약간 어수선하다는 게 잘 느껴지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 이제 2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이제 당연하시는 의견을 질문하고 해주시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강의 무슨 강의? 질문 뭘 하든지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 무슨 마음대로 짧게 오늘 제가 시간을 정하고 텍스트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서술하면 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철학자는 사실 잘 몰라요. 예술. 철학자는 예술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사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예술은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야. 사실은 철학은 고대부터 제가 철학이라고 할 때는 동양 철학이 아닙니다. 플라톤부터 연결해서 오늘날 락강을 지나서 슬라브의 지적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학은 예술을 잘 몰랐죠. 이미 플라톤부터 철학은 예술을 어지럽히는 이질적인 것, 사회와 역사 속에서 뭔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예술을 규정하고 경계로 몰았던 게 철학이에요. 그럼 언제 이게 돌아오느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은 예술과 이혼을 하는 상태예요. 그럼 뭐가 합쳐졌냐? 종교가 합쳐졌어요. 그럼 언제 철학이 예술과 만나느냐? 니체 때부터 만나요. 쏙 들어오죠. 그럼 그 중간에는 철학이 예술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길을 따라가는 호모나 소포클레스나 쭉 내려오는 문학 전통이 따로 있었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이전에 당연히 파르메니데스라, 또 헤라클레이토스라, 이런 고전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플라톤도, 이 플라톤이 상징입니다. 플라톤이 진짜 세계는 철학자들만이 볼 수 있다. 사실 예술은 철학자들을 뒤집어버려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때 이후로 서구에서 철학하고 기독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부터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오기까지, 니체까지 철학은 예술을 너무나 등한시했다.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니체 때부터 이제 예술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신성과 분리되는 시기
있습니까? 근대 때부터 15, 16세 여러분들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봐 작품이 전부 다 신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16, 17세기로 오게 되면 취향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 제가 좀 써도 되나? 네. 이거 좀 크게만 제가 써볼게요. 취향.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서양 철학을, 서양 미학 자체를 몰라요. 16, 17세기. 몰리에르라고 하는 서양에서 예술은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시, 문학 다 합쳐서 예술이라고 해요. 그냥 음악, 미술 이게 아니고 조각 이게 아니고 문학까지 다 합쳐서 그걸 예술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시대에 취향의 인간입니다. 서양에서. 그런데 취향의 인간이 뭔가 하면은 어떤 미적 판단을 내릴 때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칸트 몰라요. 미적 판단을 내릴 때 음식이 맛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은 맛이 좋냐 안 좋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취향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전체에서 생기는데 이 취향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성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술은 이 취향의 인간과 더불어서 서구에서 이제 근대의 출발점부터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때만 해도 어떤 성당에 천지창조를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술가는 뭐예요? 귀족이나 어떤 높은 왕족이나 교황도 뭐 왕이나 같은 거였죠. 승인을 받아야 됐다고. 후원을 해야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게 취향의 인간이에요. 이때부터 대중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좋냐 싫냐 아니면 내 취향에 맞냐 아니냐 내가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미적 감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냐? 교회, 그 다음에 정치, 이게 중세 사회잖아. 그죠? 예술이 여기에 뭐야? 기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타나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교가 점점 무신론에 붕괴되고 예술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대중화되는 거예요. 이때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설은 뭐죠? 예술적으로 상당히 낮은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아니 무슨 사랑 이야기를 뭐 저런 글로 그래서 우리가 삼류 무슨 잡지를 보는 것처럼 예술가들은 소설을 그렇게 봤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뭐 프랑스에 엄청난 대가들이 많잖아. 물론 독일에도 많고 돈키호테는 스페인 쪽이에요. 이 취향의 인간이 나타나면서 이제 미적 판단은 대중성을 점점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하고 교황, 그 다음에 어떤 돈 많은 사람들만이
상품을 소유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대중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가. 이해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이 공적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제 예술가들에게까지도 그 분위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가는 당연히 능력은 있지만 천재성을 갖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시대의 기존 질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술가도. 맞잖아. 오늘날도 동일한 거야. 많은 자본주의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예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디샤니 그러잖아. 예술 작품의 고상한 것과 상품화된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성을 갖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재료에 의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다이소 가면 볼 수 있는 그거랑 그게 뭔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해체해버리잖아. 그게 디샤니예요. 사고의 발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시대가 달라지면 예술도 달라지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디샤니의 그 변기통 있잖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나타나. 이게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취향이 좋으니까, 취향이 나쁘니까, 취향이 좋은 작품, 취향이 나쁜 작품,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나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꼴같지 않는 비평가라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이해라고. 예술을 하면서 비평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얘도처럼 이렇게 와갖고 뭐 예술도 모르는 새끼가 와서 예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랑 같아. 그러니까 비평이 발전해. 그리고 이게 취미 판단이랑 연결돼서 예술가 자신의 천재성과 관람자의 취미 판단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서구에서의 인식론의 분리가. 이런 거, 이런 모르고 뭐 미학책 된다 이런 거 아무더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바탕 위에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있었죠. 그죠? 그 칸트가 관심이 있어. 그래서 취미 판단이 뭐냐? 그것은 관람자의 어떤 미적 능력에 대한 인식론, 예술가 자신이다. 그 예술가는 천재성을 가지고 이체 시대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계의 자연 세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재성을 갖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된 작품을 인식론적으로 미적 판단을 갖고 볼 수 있는 관람자. 그 다음에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 이 두 개가 이 취향의 인간이 나오고 18세기, 19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게 두 개가 예술가의 천재성과 그 다음 관람자의 미적 판단이 분리됩니다. 이러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규정할 수 없고 말로 붙잡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바다는 표류하기 시작. 그 이유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때 프랑스 혁명, 1789년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나누어지는데 이때 르네상스 예술까지만 해도 좋은 작품은 언제나 신성을 겪는다. 세계 자체가 자기를 드러낸다고 할 때 고대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이 시대에도 기독교 이전에도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는 자연과 신과 인간, 동물, 식물, 광물들이 함께 더불어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하이데거는 그리스의 진리 개념을 붙잡기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는 이런 건데 거긴 신성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런데 중세에는 뭐냐? 중세에도 동일하게 신이 창조한 세계가 이 세계가 신의 창조의 거울인데 예술가는 이 세계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가면은 성당이라든지 조각품들 이런 게 보면 신성과 관계도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 빼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 불려나는 게 이 취향의 인간부터 점점 불려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는 선한 것, 좋은 것, 이 책가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선하고 좋은 것, 신성, 이 세계가 더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진리 사건, 이것만이 주제가 아니라 이제는 악한 것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나쁜 것, 이게 이제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램보의 세계도 이거랑 같은 거예요. 나쁜 것, 악한 것. 여러분들 예술가가 나쁜 게, 아니 악한 게 있어.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요. 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가라는 사람이 상징계에서 도덕 질서의 대타자의 말에 대가리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나는 좋은 시민이에요. 이것도 좋은 태도죠. 보고 살아. 이건 예술가가 아니에요. 예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술가야. 아니, 도덕적 인간이 그게 인간이 아닌가. 뭔 말인가? 그리스도교와 합쳐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좋은 것과 선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감춘 거짓된 외형을 좋은 인간.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는 전혀 들어가 있다. 표현에서도 나는 도덕적이다. 물론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그런데 16, 17 취향의 인간,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 신의 존재가 점점 이제 의문시되고 니체에 의해서 신의 존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화적인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화적인 영역은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경계가 없어졌어요. 하나만 줍니다. 악이 뭐예요? 악이 뭐야? 그 정상 공주의 바깥에 근데 그 정성을 누가 만들었어? 다수가 응? 다수가 다수죠. 그게 뭐는 거야? 다수가 오케이. 다수가 좋다라고
이걸 안 지키는 놈은 악한 거지. 이거 지키는 사람은 선한 거야. 그런데 다수가 인정해서 좋은 게 선이 돼서 나중에 법이 돼서 이제 도구마가 돼서 그 인간을 난도질할 때 그 인간은 무의식으로 온 거야. 무의식적으로 온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대로부터 중세를 지나서 서구 문화가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상당히 깊은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성을 거세하고 좋다고 그런단 말이야. 예술가라고 그러는 게 그런 표면적인 상징계의 대타자가 말하는 대로 법적으로 나는 선한 자입니다. 그게 예술가예요.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불교에서 생각이 모든 걸 지는다. 여러분 봐봐. 이 세계에는 자연 세계든 뭐든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의미가 있어.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봐봐. 이 나무가 두 개가 있어.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데 요 나무는 좀 작고 요 나무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새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자동적으로 뭐야? 내가 아침마다 보는 저 두 개의 나무의 관계를 누가 설정? 내가 설정. 근데 그 나무가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야. 인간이가 막.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햄릿의 작품을 보면 선과 악은 내 생각이 많은 거야. 진짜 악한 게 있지. 나쁜 게 있지. 그러나 이것이 선과 악이다라고 선을 긋고 금기를 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여기에 맞춰서 살아. 그래서 무의식의 욕망을 받는 억압된. 그런데 예술가 이 억압된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규정된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술가는 사회에서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봐봐. 고갱이 타히티 섬에 자기가 예술가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 예술가라는 게 자기 세계도 없고 자본주의 질서에서 그냥 노예가 돼서 그 안에서 표면적인 세련된 것만 찾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예술가가 아니에요. 예술가는 자기 세계가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고갱의 세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세계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대가를 보면은 클림프라든지 제자인 에르곤 실레의 작품을 보면 그만이 갖고 있는 선이 있어야지. 맞잖아. 이건 클림프, 안 봐도 클림프 작품이네. 여러분,
방식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 자기 세계로부터 나와. 그 세계는 자본주의의 도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그 세계는 사실은 신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방황하고 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잖아. 이 세상이 나를, 이 상징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자기 길을 가고 거기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었던 자들이다.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미천이 뭐야? 미천이 있어야 표현할까? 근데 예술가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뉴스를 보고 비판하는 것도 상징계가 옳다 그러면 맞아, 그게 옳아. 예술가는 상징계에다 뻑큐를 날려. 알았어. 박수. 그리고 어설프게 철학자 새끼가 와서 담론을 이야기한다. 웃기는 거야, 사실. 좋잖아. 자기 세계가 있어. 자기 세계. 상징계의 질서에 구멍이 나는 곳을 메워주는 게 예술가다. 예술가가 그 구멍이 나서 거기다 오브제아를 집어넣잖아. 낙관적으로. 자부주 사람들이 막 오브제아를 집어넣어서 그러려고 뭐예요? 내가 실제를 체험해야 돼. реаль때를 체험해야 돼. 넘어서. 그리고 성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오르가즘이 올라가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상징계가 상징하다. 정말 예술적이에요. 낙관이잖아. 맞죠? 상징계가 뭐죠? 상징계는 언어, 뭐야? 법이 지배하고, 언론이 지배하고, 종교의 어떤 진리가 지배하는 세계인 거예요. 예술가라는 게 여기서 그냥 맨날 오는 거야. 지 세계는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건 뭐야? 뉴스에서 이거 좋은 거야. 이 작품 좋아. 이 신문에 났어. 다 개소리. 알고 보면 저기 철학자가 있잖아. 철학자랑 예술가랑 난 운명이 달라. 예술가라는 게 어디 유명해져서 자꾸 언론 나타나고, 철학자라는 게 뭐 이름 좀 이런 알렸다고 하면 이리저리 가긴 하고, 그 새끼는 그때부터 철학이 없어져. 같은 말. 뭐 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동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의 경험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금기를 넘어가. 사회가 정한 금기를 넘어가.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야. 금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자의 작품이 어떻게 그 사회에 대리보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겠냐고. 맞잖아요. 예술은 뭐예요? 그 사회가 구멍이 난 것을 이걸 넘으면 법이 금기를, 너 이거 불법이야. 그래서 못하고 여기서 앉아서 혼자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가 있는. 예술은 이것을 실제화한다. 왜? 예술을 통해서는 법이 금기를 정하지 않아.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해결이 분열된 의식을 이야기하고 니체가 해결의 정신현상학에서 분열된 의식은 신이 죽고 나서 예술의 세계가 열리는 아픔을 이 부분은 어디가 쉽게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세계가 돼요. 니체는 자기의 초기의 작품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만 세계를 바꾸었어요. 그 예술의 시대가 그만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종교, 법과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신이 떠나간 이 대지를 밝힐 수 있는 자들은 예술가. 니체 사람이 상당히 예술적이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포스트 모던의 철학이 쫙 돼요. 광고는 뭐, 잠깐, 지금 시간 왜 됐어? 몇 분 조금 더 하면 되는데. 10분 정도 하시고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건반대 지금 질문들 많이 하실 겁니다. 조금만 좀 들어가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봐봐. 그래서 사회가 문제는 이걸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역이 인간의 본질. 약간 가량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선과 악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인간 우월주의 중심의 생각이고 악이랑 기술이라고 소개해주는 거랑 선이라고 소개해주는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기에는 사실 악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이 동물한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도 사실은 인간이란 하나의 종일 뿐이지 동물이고, 그리고 이건 사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자신의 삶을 번성하고 종족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 좋은 질문인데 질문을 그거는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강의는 모든 걸 포괄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이 있는 거고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정했다. 그런데 20세기에 정신분석하고 나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은 정신분석학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것도 아니죠. 이미 그 이전 시대에 나타났던 사드 후작의 작품들은 정신분석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 맞다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오늘날. 그런데 그게 나타나고 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세하고 나서 인간을 백날 이야기해봐야 표면적인 형식만 그래서 오늘날 이 경계가 사라졌는데 사실은 19세기의 다양한 예술가 18세기 이미 서구에서는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린 자예요.
오늘날 감독은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나타났을 때 예술가들이 뒤집어져요. 왜? 사진이 나타나고 영화가 나타나고. 그런데 주제 영역이 예술가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베이컨의 작품 그 신체를 막 고깃덩이처럼 표현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다. 하나만 말하면 그건 역시도 인간 중심적이다. 데리다가 문제를 삼았는데 하이데거를 나는 그랬어요. 지가 인간이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결국 그거 역시도 생태를 말할 때도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동물학적, 땅도 동물. 오히려 그 논의를 통해서 해체되었을 때 그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안 본다라는 걸 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그죠? 난 그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